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미국은 오늘 일요일이고요. 한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이미 월요일 아침이 밝았을 겁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자리에 놓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들어가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뜻은 무엇인지 해서 이제 그 부분 먼저 충성파 아니면 버린다를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세상에서 변할 경제 산발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한번 종합을 해보고 트럼프 세상의 관세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세상의 미국 동맹인 남한과 북한 관계, 트럼프 세상에서 한국 기업 이런 순서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댓글란에 적어주시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되겠다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을 새로운 행정부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밝혔습니다. 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들은 그럴 뜻이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버렸습니다. 두 사람 다 공화당이고요. 전형적인 니키 헤일리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하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고 인도계니까요.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를 지냈죠. 아주 똑똑하게 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도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거에서는 너무 브로맨스만 가지고는 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던 니키 헤일리는 여성차별, 인종차별 전혀 공화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도 트럼프 후보가 성공을 했고 트럼프의 도박이 성공을 한 거죠. 라틴계와 또 어느 정도의 흑인계 젊은 남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남성이 역사적으로 여성보다 투표율이 낮은데도 워낙에 라틴계 남성들이 많이 가서 찍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건 트럼프의 아들의 힘도 컸죠. 조 로건이라는 사람의 팟캐스터의 힘도 컸지만 트럼프 아들이 여기 이런 게임 중심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안 보고 아버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하면서 그런데 나가서 굉장히 표를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조 로건 같은 경우는 격투기의 아나운서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 자체로 남성성이 보장이 되고 바로 투표하기 전날 트럼프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고요. 스포츠, 게임, 포르노 이런 데에 열광하는 젊은 그 남자 유권자들을 겨냥을 한 그런 그 팟캐스트 출연한 것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나중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지만 나중에는 도전까지 하더니 그거 안 돼 라고 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는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과 터커 칼슨이 엄청 반대를 했답니다. 마이크 폼페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또 대선을 바라볼 텐데 장관이나 이런 중요한 직책에서 트럼프 일기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나간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재선에 나간다는 것이 확실한 장관들을 그 어느 자리에다가 놓으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일이 꾸려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슈퍼팩 같은 데 가서 얘기할 때도 딱히 트럼프라고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현실 인정을 거부하는 약한 자존심을 가진 지도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말하자면 부정선거 같은 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2023년도 보수적인 그런 정치행동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밀 서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리한 방식도 이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아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래저래 마이크 폼페오도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같이 일하세요 하는 제안을 기다렸지만 두 사람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완전히
완전히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이제 장관들을 꾸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점은 이제 너무 많이 충성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코드가 맞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이 코드가 맞고 충성을 해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일할 때 그다지 좋지는 않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트럼프 세상에서 변할 경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이건 제가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고 나면은 본인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주식이나 관심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이민은 줄어듭니다. 관세는 높아지고 따라서 무역 긴장 강해지겠죠? 세금은 낮아지고 특히 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는 줄어들고 큰 회사의 합병을 트럼프 당선자는 좋아합니다. 오일 시추 엄청 좋아하고요. 바람과 태양에너지 싫어합니다. 큰 은행 좋아합니다. 큰 은행이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큰 합병을 좋아하고 하니까 돈이 많이 움직여야지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연방 적자는 늘어난다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의회의 초당적인 위원회에서도. 다 결론은 어쨌든 연방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방 적자가 늘어나면 이제 일반 생활에도 또다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트럼프를 뽑았는데 그게 또 망가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업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합병도 규제도 완화하는 데다 합병할 때도 좀 무슨 독점법 위반 이런 것 좀 덜 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식시장 많이 올랐는데 주식시장도요. 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때는 친환경 에너지 확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 폭이 이번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만큼 좋아한다, 싫어한다, 중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규제를 좀 덜 한다고 하니까 투자하는데 편해지겠네 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올랐습니다. 이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것을 예상했을 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어쨌든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 하면 사람들이 뭐 10년 만기 좀 장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 정도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국채를 얼만큼을 사고 10년 변동이 아니고 딱 이 정도 3% 이자율을 받겠어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고요. 달러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자녀분들을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생활비를 보내셔야지 되는 기러기 아버지들은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화가 또 약해진 것도 있어요. 유로화와 대비하자면 여러 가지 유럽의 성장이 약해지겠구나. 관세 등등 때문에 특히 수출 그런 것 때문에 유로화가 또 약해져서 달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한국에서 달러와 이 원화의 계산으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각오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의 주식이 다 오른 게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트레이더들이 모든 주식을 다 많이 사서 다우부터 모든 그 3대 특히 이제 러셀 2000 자그마한 규모의 그런 것들까지도 많이 올랐잖아요. 모든 게 다 오른 건 아닙니다.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자산을 퍼부었을 정도일 수도 있어요. 막판에 테슬라 같은데 저기에 투자하면 내가 피해 볼 것 같아 하면 돈을 뺐겠죠. 모든 선거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그 종목별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연방 적자를 한 3분의 1, 2조 달러 정도 적어도 2조 달러 정도는 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믿고 오히려 트럼프가 막 관세도 올리고 해서 뭔가 이제 막 예산 적자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연방 지출을 오히려 늘릴 수밖에 없는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에 베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적자를 메워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세금이 안 거치는데 세금을 지금 크게 감면해 준다고 하잖아요. 세금이 지금 미국의 연방 적자가 너무 많아서 세금을 많이 걷어도 모자라는데 그걸 또 큰 부자들에게 많이 감면해주고 큰 기업에 많이 감면해주면은 그러면 정부가 걷어지는 돈이 적죠. 그래서 거기에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요, 지오 그룹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코어 시빅이라는 이 두 회사의 주식이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하루 만에 49%, 42%씩 올랐는데, 지오 그룹과 코어 시빅이라는 회사는 이민자 구금 시설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민간 감옥 비슷한 민간 구치소 이런 곳입니다. 첫날부터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방할 때도 그냥 나가 뭐 물 한 통 주고 이런 게 아니죠. 그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약식 절차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49%, 테슬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상한 거예요. 트럼프 당선자가 뒤에 현대나 이런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엄청 싫어하고 중단한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 테슬라 주식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 주식은 엄청 올랐죠? 어떤 분, LA 아저씨라는 분은 테슬라 주식으로 30% 갑자기 자산이 올랐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테슬라, 전기자도 다 똑같이 모든 것들이 다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당선되고 나서 승리 연설을 할 때 일론 머스크를 스타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식으로든 그 밖에 많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가 있지만 손해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같은 전기 자동차인데도 뭔가가 아무튼 이득이 될 것이다. 미국 자동차고 트럼프와 가장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죠. First Solar, 태양.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값 엄청 내려갔고요. 어쨌든 부동산 주식도 많이 내려갔죠. 이건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결국은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이자율을 계속 내릴 수가 없어진다.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같은 사람 나가라 하고 그럴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 놓고 그리고는 이자율 계속 내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내리는 것을 다 이 인플레이션 보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자율 높아지면은 누가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또 무슨 사실 투자도 그게 애매한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것들도 조금 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테고 해서 부동산 주식값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 대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프란시스 주니어를 보건 관련 어디에 임명을 해놓으면 그 사람 맨날 백신에 대해서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은근히 X를 보신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저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모론에 많이 젖어 있던데 그런 제일 이제 뚜렷하게 우리가 평소에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음모론에 젖은 것은 백신에 대해서 이거 이런 여러 가지 얘기잖아요. 음모론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음모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 분야의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인준이 필요해서 안 돼요 하는데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신 회사 주식값 엄청 내려갔죠, 벌써.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백신을 의무화하는 그런 학교들, 꼭 코비드-19 백신뿐만이 아니라 그런 학교들에게 기금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강의 이 경제적인 변화는 이렇게 갈 것인데 특히 트럼프 세상에서의 관세와 인플레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과 막판에 굉장히 서로 말싸움도 많이 하고 했던 마크 큐번이라는 달라스 매버릭스의 예전에는 많은
많은 소유주였는데 큰 힘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작은 소유주고, 이 사람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하고 뭐 당연히 투자하고 방송하고 하는 무당파입니다. 본인은 텍사스에서 텍사스 머스탱 딜러도 소유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 해리스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와 많이 부딪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회사, 미국 내 회사는 지금 모을 수 있는 현금을, 캐시를 다 모아서 가능한 한 물건을 많이 사서 창고에 넣고 있답니다. 중국 제품 뭐 관세 그걸 60%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어떡하는가 싶어서 지금 캐시를 다 해서 물건을, 썩지 않는 물건을, 상하지 않는 물건을 창고에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캐시를 그렇게 쓰지 않았을 때는 직원들의 봉급도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보너스도 주고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고, 기업의 운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무조건 지금 캐시다. 물건 썩지 않는 것은 산화. 캐시라는 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재고잖아요. 일종의 꼭 나중에도 꼭 팔릴 것 같은 물건들. 재고는 재고인데 재고를 머리에다 이고 사는 건 아니죠. 재고를 보관하는데도 보관 창고 비용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회사들,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은요, 엄청나게 지금 그 돈을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곳을 그 한 군데에 쓴다. 그러면 이걸 창고비도 내고 누가 묵니까? 결국은 관세도 수입업자들이 물고 또 창고비도 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람을 반대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회사들은 중국이 또 이 회사들의 보복 관세를 물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 구매자에 전화를 건답니다. 이제 중국에서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죠. 전화를 걸어서 미국 회사들이 지금 중국 회사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것처럼 우리 지금 여기 좀 물건 많으니까 재고 많이 있으니까 빨리 뭐 사가시오.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가만히 안 당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거, 여기에 우리도 미국만큼, 미국보다 더 보복 관세를 낼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미리 사가세요 하느냐? 뭐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너무 비싸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걸 계산을 하는 거죠. 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세요 하고 다 이제 재고 방출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적게 만들겠습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건을 또 중국으로 수출은 하지만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뭐 신경을 쓸 수도 있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세는 중국과의 그것만도 이런데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들도 리스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트럼프 그 당선인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는지, 물론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물가가 오르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위협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뭐 중국의 뭐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60%를 붙인다던가 나머지도 다 10%에서 20%, 멕시코산 자동차 500%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물건을 앞으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또 트럼프 그 당선인이 어떤 특별한 제조와 특별한 뭔가 방법이 있어서 물건 값을 올리지 않고도 관세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중국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그래? 미국에서 물건 사지 마라. 그거 다른 나라에서 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이럴 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회사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미국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 물건을 비싸게라도 수입해 갈 수밖에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에서 분명한 건 이건 꼭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동맹국에도 적국에도 동맹국에도 계속 해당이 되는데, 이게 왜 관세가 중요하다고 자꾸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요.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얘기한 게 관세가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죠. 사랑보다도 러브보다도 더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고, 관세가 지금 미국의 모든 문제를 다 고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고쳐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안 했으니까, 차일드 케어 비용도 관세로 고쳐지고, 기간 산업 문제도 관세만 높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게 트럼프 그 당선자의 말이었고, 그 말을 믿고 물건값 싸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관세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고 러브보다도 더 아름다운 단어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세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그건 그냥 그때 말이었고, 최종 목표가 관세를 그만큼 올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길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공화당이요. 관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세 올리고 이런 많은 것들도 사실은 의회를 통과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대통령의 파워가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는 의회의 도움이나 통과나 이런 것 없이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큰 일을 하려면, 대통령이 큰 일을 하려면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게 상원은 이미 공화당 다수당 됐고, 하원도 지금 의석이 어떻게 됐냐면요, 공화당 216대, 민주당 204석입니다. 그럼 216석이면 다수당이 되려는데 2석만 더 있으면 됩니다. 현재 15석이 어느 당이 차지할지 모르는데, 민주당이 15개 가운데서 9석이 앞서고 공화당이 6군데가 앞섭니다. 민주당 9석이 앞서봐야 9개가 다 이겨도 213, 다수당이 되는 218에서 5석이 모자랍니다. 공화당은 6군데에서 앞서는데 2군데에서만 이기면, 3분의 1만 이기면 지금 218석이 됩니다. 거기에 2군데 지역이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47지구, 원래 민주당의 의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그 의원이 상원으로 선거하러 나가면서 공석이 돼서 민주공화 전부 지금 현재의 의원은 없는 거예요. 케이리 포럴. 데이브 민 민주당으로 나갔고, 공화당의 반대의 이 서로 라이벌보다 현재요 82% 개표했는데 1% 앞섭니다. 이 정도면 몇백 표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딱 이거를 개표를 했을 때 처음에는 데이브 민 후보가 앞섰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쭉 공화당 후보가 앞섰는데, 이거를요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게 0.1, 0.1 이렇게 좁혀오는데, 이게 한 60%대부터 지금 82% 개표될 때까지 계속 이런 차이로. 그래서 현재는 데이브 민 후보가 1% 앞서고, 많은 매체에서는 데이브 민 후보가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옆에 동네 45지구 미셸 스틸 현 의원, 공화당 의원입니다. 79% 개표인데 2.6% 민주당 도전자에게 뒤집니다. 이 민주당 도전자가 그 오렌지 카운티 45지구가 로스 카요리스 그 골프장 그 주변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가 포함되죠. 웨스트민스터가 포함되는데 비엔나미즈 아메리칸 이 도전자인데 2.6% 현재 앞서고는 있는데, 미셸 스틸 의원은 한 60%, 50% 정도부터 처음에는 5% 앞서다가 4% 앞서다가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2.6%거든요. 금요일만 하더라도 2%대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21% 개표가 남아서 이건 어떻게 될지 특별히 어느 쪽으로 지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을 통제를 하면 대통령이, 공화당이, 그러면 이 대통령당, 집권당, 지출에 관한 하원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원에서 미국인 모든 돈을 쓰는 것 있죠. 이게 하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건 상원에서 시작해서 하원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법안이 하원에서 시작해서 상원으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양쪽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상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장관, 연방 대법관, 그리고 연방 직책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준을 해주는 게 상원은 제일 중요하고 하원은요, 돈입니다. 돈. 이게 지금 공화당이 앞서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어떤 탄핵 절차도 시작은 하원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도 그랬고 공화당이 마지막에 이민 국경 문제 막 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도 탄핵해야 된다. 누구도 탄핵해야 된다. 많이 그랬었죠. 그 탄핵 자체는 하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세금, 뭐 인하, 인상 이런 문제가 그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팁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 왜냐면 이것도 하원에서 시작이 되고 국경에 대한 통제 조치도 다른 정책들도 순조롭게 하원에서 시작이 해서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으로서는 백악관, 상원, 하원 전부 공화당이 2019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트럼프 세상에서의 남북한 그리고 뭐 한국,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 많잖아요. 그 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 아직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척 자세히 보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관한 것을 보도를 해드릴 때 한국 것을 보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에 미국 거, 다른 나라 거 다 보고 한국 것은 어떻게 했는가 맞춰볼 시간이 있으면 보지만 맞춰볼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어서 미국 것을 많이 보는데 만약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금 중요한 거고요. 러시아가 계속 그 러시아 땅 영토를 침략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가졌던 것을 북한군의 도움으로 지금 되찾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자는 계속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칭찬하고 김정은과 친하다고 그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트럼프의 생각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을 겁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그러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속 생각은 미국에서 볼 때는 지난번에 그 하노이에서 막 열차를 타고 사흘인가 나흘인가 덜덜거리고 북한으로 갔었던 빈손으로 그때 믿을 건 아무도 없다. 트럼프도 믿었기 때문에 몇 번의 회담과 판문점까지 갔었죠. 믿을 거는 없다라는 게 북한에서는 너무 그 당시에 아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과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은 서로에 대한 자세가 태도로는 좋을 수 있죠. 너무너무. 그런데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소통 자체는 하겠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2019년도였었죠. 지금 몇 년입니까?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는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이 강해졌겠죠, 당연히. 게다 대고 요즘은 러시아와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본다 할 때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고 합의를 하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깨지고 북한은 계속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은 북한을 그냥 핵을 가진 북한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한다 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네 핵을 다 파기해? No.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핵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건데 그걸 왜 포기하냐고 했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 북한이 포기를 할 거야. 많이 그랬었죠. 그 당시에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었는데 무슨 뭐 유시민 전 장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김정은도 아이가 있는데 자기 아이를 평화로운 세상에서 뭐 살게 하고 싶어 하지 하면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진중한 북한 문제 전문가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 제재 완화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될 때는 핵무장론.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주장들을 미국에서도 한국이 그럴 수 있다. 아니 북한이 그렇게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하는데 그럼 한국은 누구에게서? 트럼프 당선인은 얼마 전에도 뭐 블룸버그 뉴스, 팍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내고 있는 돈의 10배를 내라. 2016년으로 약속된 것에 9배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한국 한 푼도 안 낸다고 하고 한국이 뭐 주한미군 방위군의 뭐 40%, 50% 정도는 내고 있잖아요. 매년 뭐 10억 달러를 서울이 쓴다고 하던데 트럼프는 뭐 이걸 100억 달러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치는 의회 조사국, 의회에서 얘기를 한 그런 수치고요. 한국이 왜 핵무장을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한다. 그럴 때 얼마나 그러면 경제 제재를 받겠어?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도 받고 방위군은 뭐 10배로 내라는 이런 위협도 받으면서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당해야지 된다? 한국이? 이게 조금 바보 같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가 있어야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 더 강한 약속을 한국에 해주던가 주한미군 철군 방위군 뭐 너희가 10배 더 내 이런 얘기를 안 하던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무엇으로 한국이 어떠한 그 자체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는데 조건이 있다잖아요. 이게 정말 상대가 위협이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러면은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이게 복잡해지겠습니까? 예측 불허한 상황이 올 겁니다. 북한과 남한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또 그러면 한국이 뭐 핵 그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할 때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저러면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가 엄청나게 하는데 군비 경쟁은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을 누가 믿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됐는데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기간에도 적어도 7번 통화를 했다는데 트럼프가 스타 탄생이라고 얘기한 일론 머스크도 몇 년 사이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계속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럽에서 어떻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럽도 영국, 프랑스 이거 다 떠나서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 해야지 된다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트럼프 당선인이 무슨 묘안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묘안이 있어서 북한도 다독이고 남한도 다독이고 유럽도 다독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은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니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동맹국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간다. 미국이 약간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지도자들이 좀 도와주고 하고 또 인심 얻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확보하고 이런데 트럼프 그 당선인은 동맹국이 짐이다. 돈 안 내고. 근데 이것도 긍정적인 것을 낸 것도 있어요. 나토 같은 데도 하도 돈 안 낸다 하니까 나토 가입국들이 실제로 GDP에 얼만큼 많이 좀 전보다 많이 냈었거든요. 물론 그러한 주장도 오바마 때부터 이미 있어 오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계속 이거 어떤 사람인지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요. 동맹국을 짐으로 여기고 갱스터식 계산으로 상호 방위에 접근을 한다. 예를 들면 그걸 이렇게 누군가가 지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합의한 금액에 9배를 뭐 주면은 아니면 그러다가 중간에 깎아줄까. 이게 갱스터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너희는 우리 갱들, 상대 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해 줄게. 대신에 상납금을 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더 많이 내. 갱스터십 접근이라고 삥 뜯는다 그러죠. 이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제를 말씀드리면요. 경제 이런 건 사실은 모든 회사나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뚫는다면 유능한 회사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현대, LG, 삼성, SDI, SK온 뭐 이런 데서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LG 뭐 에너지 솔루션, 현대는 뭐 당연히 자동차고요.
불안한 대기 상태인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전기 자동차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 보조금 같은 것은 없앨 것이다.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IRA 여기 이거 끝내겠다고 계속 이 후보 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배터리 공장, 배터리 회사도 공급망 같은데 막 다각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중국 기업 미국 진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니까 자율운행 자동차 테슬라 이런 거 막 실패했었잖아요. 이 규제를 완화하면 통과될 수도 있겠죠. 실패가 성공으로 되겠죠. 규제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또 한국 배터리 회사가 득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공장에서 이미 테슬라 스타일의 그런 그 테슬라 그 충전 그 플러그를 장착한 그 자동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 일반 사람들 살 때 그런 게 없어져도 뭐 좀 그 자체로도 좀 가격이 낮아지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아무리 그 IRA 이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뭐 한국 회사들도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그 당시 한국에서 욕 먹으면서 아니 그걸 한국에다가 지으면 얼마나 이게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할 텐데 그럴 때 저도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센티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미국에 세금도 내겠지만 그걸 다 미국에 갖다 바치는 돈이 아니라 한국에도 그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해도 맘대로 이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일자리, 빵, 브레드 앤 버터 이런 이슈로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어 뭐 조지아주, 엘라바마주 이런데 한국의 자동차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걸 그럼 다 없애요?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그 법이기 때문에 IRA라는 게 이게 공화당도 찬성한 법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공화당도 찬성한 법이면 공화당의 정치인도 본인들의 주에 이 법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겁니다. 이걸 다시 없애려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 의원이 통과를 시켜주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다음에 그 의원한테 표를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벨트 이런 지역은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이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투표하고 했었던 법이거든요.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트럼프 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초기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트럼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의회가 어디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가 줄 것인지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 뭐라고 하나요? 좀 원칙보다 트럼프 그 대통령에게는 원칙보다 아첨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벤자민 네타냐후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컴백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운 컴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벤자민 네타냐후가 컴백할 때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아내도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부패의 완전히 그 핵심 인물인데 그런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국민이 또 총리를 시켜주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데 그같이 놀라운 컴백을 한 그 베냐민 네타냐후도 이 놀라운 컴백이다. 트럼프 그 당선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네타냐후를 컴백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컴백킹이 놀란 컴백이라고 하니까 이건 컴백 킹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그 어태치먼트 되어 있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셨죠? 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 시사만평을 저보다 먼저 보시고 저에게 그 알려주셨습니다. 시사만평 자체를 그 댓글란에 쓸 수는 없지만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그 시사만평가라서요. 써 있죠. 위에 왼편 위에 이름이 써 있죠. 이번 선거는 유리천정이 여자를 위해서는
여전히 유리천정이 남아 있는데 그 중범을 저지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 유리천정은 깨졌다. 이런 시사만평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자인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거울을 딱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있네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BS 박 선생님. 미국의 현 주소를 전혀 모르면서 댓글을 보니까 한심하다. 뇌피셜만 난무하네. 민주당 해리스가 완패한 건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권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언론도 한패가 돼서 검열하고 탄압해서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 게 미국인의 분노를 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나가서 투표를 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를 주고 트위터를 인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랬더니 해피데이라는 분이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X의 거짓말, 그걸 퍼나른 유튜버들, 사이비 언론들, 썩은 목회자들, 그들에게 거짓을 진짜인 줄 믿는 미국인의 선택입니다. 이제 4년간 스스로 체험하면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겠죠? 그래도 계속 X와 유튜버, 사이비 언론, 썩은 목회자들에게 세뇌되고 감뇌하려나?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르메스라는 분은요,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 2200만 명은 바이든 해리스가 불법 입국을 안 막은 이유는 이들 불법 입국자에게 시민권을 주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기 때문에 민주당 영구 집권 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입국자를 묵인한 것이다. 2200만 명,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미국에서 싹쓸이 추방시켜야지 된다. 제가 이분들 쓴 거 중에서 팩트체크는 안 했는데요. 먼저 맨 앞에 사회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사회국가 미국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언론 탄압 뭐 이런 것,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지켰다. 일론 머스크의 X가 제일 지금 거기는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이트까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르메스 씨가 이런 말도 해주셨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에게 1인당 $10,000짜리 카드 준 건 아시나? 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생활한 건 아시나? 트럼프 되니까 바로 뉴욕 주지사가 $10,000 쿠폰 중지시킨 건 아시나? 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분, 정호배라는 분께서는 나도 민주당 응원하지만 여기 뉴욕에도 불법 체류자에게 너무 많이 주기도 했어요. 노인들은 소셜연금으로 사는데 돈이 겨우 $10 정도 오버해도 다 안 주는데 그런 것 같아요 했는데, 이분은 에르메스, 이분은 뉴스를 그러니까 조금만 아시는 분이에요. 뉴욕 주지사가 이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시에서 지금 에릭 아담스라는 시장이 그 시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트럼프 그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그걸 안 한다고 했고, 에릭 아담스는 요즘에 트럼프 후보와 무척 친합니다. 그리고 에릭 아담스도 트럼프 그 당선인처럼 연방 기소됐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에릭 아담스에 대해서 연방 기소를 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뉴욕 주지사가 한 것도 아니고 1인당 $10,000,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요, 2022년 이후에 뉴욕에 20만 명 이상이 불법 체류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보낸 사람들도 엄청 많죠. 최근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당연히 민주당이죠. 경찰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터키 등에서 돈을 받아서 부정부패, 연방 기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본인이 아는 사람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주고, 또 이번에 여자친구도 어떤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인데 줌으로만 미팅하고 나오지도 않는데 연봉이 수십만 달러예요. 20몇만 달러? 이런 사람도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얽혀있는 일들이 무척 많던 차에 7일이었을 거예요. 선거 끝나고 다음 날 뉴욕에서 그동안 시행하던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 2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불법 체류자,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어디 일단 거주를 시키게 하고 음식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서 줬어요. 그런데 음식이 다 버려지고 쓰레기가 되고 아깝고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 돈이 훨씬 더 드니까 이 사람들을 먹고 굶기게 할 수는 없으니까 1인당 아이들이 있는 그 네 가족 하면은 뭐 1인당 일주일에 $350인가를 이렇게 하면 그게 더
호텔로 음식을 배달하는 것보다 싸대요. 그러면 이제 마켓에 가서 본인들의 뭐 쌀사도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그 모카피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이 문제의 시장, 뉴욕의 시장과 평소에 가까웠던 정치적인 뭐 이런 거, 기부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이슈가 됐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단한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냥 무슨 $10,000를 거기다가 넣어서 딱 주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뉴욕에서, 진보적인 도시에서 뉴욕의 시장이 야,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이런 정책을 이제는 쓰기 시작했네, 정신 차렸네. 이건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좋은 이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연방 기소가 됐기 때문에 4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트럼프 당선자가, 보통 대통령이 들어가면 바뀌는 게 많잖아요. 이 무슨 뭐 검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연방 검사 교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이 사람을 그냥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건데, 멘봉 선생님, 이분은 방송할 때마다 항상 말하자면 남성의 학력이 낮고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고, 그리고 평소에 들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고학력자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편견을 좀 세게 하고 계신 것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강혜신 씨야말로 엘리트 의식이나 뭐 한국식 학력 만능주의가 아닌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미국 내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여성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약자인 여성이 어떻게 더 대학을 많이 진학하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그러면 설명을 잘 못 드린 것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데이빗 브룩스 씨 같은 칼럼니스트도 미국에 지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10% 3분의 2는 여학생이고, 공부를 못하는 그 10%는 3분의 2가 남학생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많이 하게 되고, 대학 진학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게 되고, 어떠한 연유에선지 좀 생활에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민주주의 이런 거에 강한 이게 이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여자, 같은 또래의 여자보다 어떠한 이유로 돈을 덜 받고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힘든 그런 젊은 남성들은 과거에는 무조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자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게 뭐지 하고 화나 있는 터에, 그건 트럼프 측에서 캠페인을 잘한 거예요. 젊은 남성들이, 말하자면 뭐 여성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남성들을 탁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죠. 니키 헤일리가 그거 여성들 안 된다 하는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사회적인 현상을 말씀드린 거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하고, 그건 제가 현상이 그래서 투표로도 그렇게 나왔고, 투표로도 라틴계, 죄송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라틴계가 엄청 밀어줘서 트럼프 당선자가 나온 거죠. 뒤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예전에 할머니들 보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이유도 거의 없겠죠. 이제 내일부터는 이 방송의 모드가 좀 바뀔 겁니다. 미래로 향해서 가야지 되겠죠. 가능하면 너무 많은 뉴스 중에서 담을 것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가 나아가려고 하는 미래, 이런 것을 많이 담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를 풀으시기 바라고, 이것도 저의 단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또 방송하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서요. 수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를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만납니다. 2020년도에는 2021년인가 2020년이네요. 없었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지 못했었죠. 이번에는 평화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정권 교체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미국은 엄청 불안한 마음을 떨쳐냈다. 이런 것에 위안을 받으면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너무 기쁘셔서 들뜨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막 마음이 축 처졌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다만 그 믿음이 올바른 것이 나의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계속 인생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어차피 큰 무언가는 나의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닌 것임을 모두가 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음이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이니까 불편할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어차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거나 아니면 실망으로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It comes to pass. 시간이 얼마나 긴가의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즐거우신 분들은 즐거운 나름대로 이게 계속 즐거울 수 없다는 것도 조심을 하시고 괴로우신 분들은 이거 계속 그렇게 못 가죠. 그게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에서 한 말 아닙니까? 레바논에 검은 흙을 좋아했다는 나무를 좋아했다는 칼릴 지브란이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기쁨이 너의 밥상에 앉아 있을 때 슬픔이 너의 침상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비슷한 식으로. 저는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 마시고 또 트럼프 당선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청소도 하고 이제야말로 제가 지난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정말 미뤘었는데 했어야지 되는데 뉴스를 앞에 두느라고 어찌 보면 저에겐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못했던 일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